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디 한정훈입니다. 자, 이제 날도 이제 따뜻해지고 이제 여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값의 차별화는 필연이다. 이런 주제입니다. 자, 집값의 차별화. 이걸 소위 얘기하면 양극화라고 언론에서 기사에서 많이들 나오죠. 그래서 뭐 지방까지 번진 부동산 시장 양극화, 수도권 편중,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지역 반응은 뭐 해서 수도권 완판 지방 미달, 아파트 분양 양극화 심화, 지방도 부동산 시장 양극화. 지금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으로 향후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편이 될 것이다. 간혹 제가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니 우리 동네는 왜 안 올라? 다른 데는 막 7억 8억씩 올랐는데 우리 동네는 1억밖에 안 올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이죠. 자, 많은 분들 정말 궁금해요. 왜 서울의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나? 왜 서울에만 많이 오를까? 우리 동네도 오르고 우리 지방도 올랐으면 좋은데 이렇게들 많이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은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경기도와 더불어서 서울이 가장 많죠. 대기업들이 가장 집중돼 있고,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고향을 등지고 이 서울로 이렇게 오는 이유는 서울이 뭐 살기가 좋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고향에서 사는 게 더 편하잖아요. 하지만 직장이 밀집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이게 일자리도 종류가 있잖아요. 저가의 일자리냐, 고가의 일자리냐. 그렇죠? 고가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죠. 그런 것들이 서울에 밀집돼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모든 문화가 다 거기에 한 곳에 결집이 돼 있는 곳이 서울이라는 거죠. 또 교육, 대학교라든지 뭐 고등학교, 초중고 다 말할 것도 없죠. 다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그리고 모든 교통망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오른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이렇게 구축이 돼 있어서 이 집값이 서울이 가장 많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한번 이걸 잠깐 보시자고요.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면은 서울 집값 하락할까? 지난 한 몇 년 전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해서 국회도 옮기고, 다 옮기자, 청와대도 옮기고, 이런 얘기가 막 돌았죠. 그리고 실제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그런 지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럴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세종시의 행정수도가 전부 집중이 되게 되면은 서울의 집값도 안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호주의 행정수도는 캔버라입니다. 그리고 호주의 경제수도는 시드니예요. 집값은 어디가 더 비쌀까요? 또 세종시가 한국의 행정수도가 된다고 치자고요. 그럼 서울은요? 한국의 경제수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값은 어디가 더 비쌉니까? 앞으로도? 당연히 서울이 더 비쌀 거예요. 이게 어떤 논리냐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행정수도는 워싱턴 DC입니다. 우리가 DC라고 얘기하는데 워싱턴 DC가 미국의 행정수도지만 뉴욕은요 미국의 경제수도예요. 그 집값이 어디가 올라요? 어디가 비싸요? 뉴욕이 당연히 비싸죠. 그러니까 행정수도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모든 게 간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각 정부 부처도 가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는 전 세계의 그런 나라들을 보면 우리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돼서 많은 각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사실 터무니없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뉴욕 소호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옛날에 가난한 화가들이 살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화랑가도 생기고 쇼핑도 하고
많은 이제 바뀐 것인데, 이 소지역의 중간 가격의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라스베가스에서 18채를 사고요. 아틀란타에서 23채, 디트로이트에서 29채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가장 집값 비싼데 어디예요?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강남 3구. 그럼 강남 3구에 중간 가격의 평균 아파트, 우리는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격 한 채를 가지고, 청주라든지 이런 뭐 지방에 가서 과연 집을 몇 채를 살 수 있을까? 우리 미국처럼 이렇게 막 18채, 막 23채, 29채 살 수 있습니까? 뭐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지방과 서울 간의 가격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작게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오히려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모든 나라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거거든요. 지역균형 발전. 이 지역균형 발전, 이 골고루 잘 살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죠. 하지만 미국 같은 뛰어난 두뇌들이 있는 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모든 나라에서 부르짖는 거는 이겁니다. 지역균형 발전. 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지역 간 불균형은 사실 우리보다 선진국들이 더 심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것만 꼭 아십시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모르면 안 돼. 모르면 절대 투자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집이 10채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요. 10채. 그런데 1번 집, 2번 집, 10번 집까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1번 집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가치가 가장 큰 집이에요. 2번 집은 두 번째로 큰 집, 3번 집, 세 번째 순서대로 쭉 와서 10번 집은 가치가 가장 작은 집이에요. 자, 그런데 예전에 과거에는 우리가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집도 턱없이 부족했잖아요. 주택보급률도 낮고 집도 부족하고 하니까 막 신도시도 짓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집이 너무 부족했어.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 가치가 가장 큰 1번 집은 오늘 내가 내놓으면은 다음날 누가 와서 사줘. 두 번째 집은요, 한 3, 4일 지나니까 누가 와서 사줘. 세 번째 집은 한 일주일 지나니까 사줘. 그래서 이 10번 집은요, 한 10개월 걸리니까 10개월 걸리니까 이것도 누가 와서 사네. 10채의 집이 어떤 시간적인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수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구가 폭발적이고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앞으로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미래에 주택시장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미래는요, 또 집이 10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1번 집이 가장 가치가 큰 집, 2번 집이 두 번째, 3번 집 세 번째로 가치가 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대요? 인구도 감소하고 주택보급률도 지금 거의 한 104% 가까이 됐어요. 104%. 물론 주택보급률이 높다고 해서 뭐 주택이 충분하잖아요. OECD 국가의 평균 주택보급률은 한 120%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농가주택들, 뭐 이렇게 농촌에 오래된 집들 비어있는 그 공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면 한 120%는 돼야 된다. 이게 OECD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100%는 넘었어.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인구가 지금 2031년도부터 감소한다고 하더니 이게 조금 빨라졌대요. 그래서 한 2029년도부터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요. 2029년도부터. 자, 인구도 감소하고 주택도 이제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100%가 넘었다. 보급률 자체가. 자, 이랬을 때 과연 예전처럼 1번 집부터 10번 집까지 다 사줄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중심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지역, 뭐 대구든 부산이든 어떤 지역에서든 똑같아요. 거기에 중심 지역, 중심 축, 그 축들은 가격이 올라갈 거지만 거기서 외곽 지역들은 오히려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점점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이 투기꾼을 잡는다고 너무 이 정책들을 남발하다 보니까 실제로 집값 잡기 위해서 계속 규제 정책을 폈지만 이게 규제 정책을 펴서 집값을 잡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 정책 때문에 집값은 더 상대적으로 올라서 2030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집을 더 이상 늦추면 못 산다. 이러다 보니까 갭 투자라고 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높은 곳, 이런 곳들을 막 샀어요. 좀 적게 돈 들여서. 그런 곳들이 과연 중심 지역에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다 외곽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앞으로 지금 양도세 중과 1년 유예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거는 기정사실이다. 지금이 절에 그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앞으로 주택시장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맨날 언론에서 얘기하는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좋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똘똘한 한 채가 앞으로 점점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심 지역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은 어디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투자할 곳은 우리는 항상 중심 지역에 앞으로 투자를 해야 미래가 우리한테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싸다고 해서 외곽에 가서 이렇게 투자했다가는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다라는 게 제가 여태까지 공부를 해본 결과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강의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강의하는 데 상당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